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중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방중 성과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은 무엇인지 잠시 후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기 두렵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에 사교육까지 가계 부담이 상당합니다. 통계로 보는 물가, 팩트는 숫자다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굽이 이어진 우리 산의 비경부터 그 속에 담긴 깊은 인생의 철학까지 히말라야가 품은 거인 어몽길 대장과 함께 떠나는 어몽길의 이산 명산, 그 첫 번째 산행 잠시 후에 떠나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인데요. 이것저것 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지갑 여는 게 겁난다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계부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사교육비부터 소소한 나게 하는데 이제는 부담이 된 커피값, 또 혹은 고지서 보기 무서운 관리비나 식비까지 여러분께서 현재 체감하고 계신 숫자를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식 시황 어떻습니까? 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차트볼만 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랐다 할 정도인데 오늘 코스피 4,600 고지를 다시 한번 뚫어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재진입 시도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지만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리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 오늘은 조선방산원전이 조방원 대표주들이 받쳐주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급 상황 보면 개인이 홀로 사자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네, 간밤 트럼프가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 늘려야 한다 말한 영향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등락 반복하면서 흐름 탐색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역대 최고가 나왔다고요? 최고 실적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최대 화두기도 한데 왕의 기한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대 관전 포인트였던 영업이익 20조 원의 벽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숫자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는 60%,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200% 넘게 뛰었습니다. 2018년 3분기 기록한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웠고, 매출 역시도 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배경은 또 메모리 반도체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 이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영업이익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17조 원대로 전분기와 비교해 10조 원 급증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참 어마어마한 수치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AI 붐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큰 돈줄로 부상했는데, 당장 AI 칩에 짝꿍처럼 따라 들어가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만 아니라 범용 DRAM까지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범용 제품군의 평균 거래 가격도 1년 새 무려 7배 가까이 급등했을 정도라 경쟁사와 비교해 압도적인 이 DRAM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가격 급등 수혜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종류 중에서 HBM이라는 게 그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삼성은 사실 그동안 HBM 부문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지난해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서 성능과 수율을 대폭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이 큰손 고객이자 또 깐부기도 하죠.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테스트 통과까지 이끌어낸 데다
6세대 제품 테스트에서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으로부터도 최고점을 획득해 기술력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어제 CES 소식 짚어보면서 살펴봤더니 엔비디아 슈퍼칩 베라 루빈에도 삼성전자의 HBM 탑재가 유력한 만큼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고요. 쉽게 풀어 말하면 불티나게 팔리는 비싼 제품하고 없어서 못 구하는 이 박리담의 제품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임캐스터랑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1년 전만 해도 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맞습니다. 계셨었는데 야,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더 가냐 그거죠. 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듣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금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인데 월가에서 깔끔하게 답을 줬습니다. 네. 맥쿼리가 너무 일찍 팔지 말라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보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24만 원 파격 제시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14만 원입니다. 예, 종전보다 40% 가까이 높여 잡은 거고 현재 주가인 14만 원대와 비교하면 7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맥쿼리는 삼성전자를 이 메모리 왕의 귀환이라고까지 꼽으면서 핵심 추천 리스트인 마키 매수 종목에 새롭게 편입시키기도 했고요. 또 HBM을 꽉 잡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112만 원으로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70만 원대, 80만 원 됐나요? 예, 맞습니다. 7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D램과 HBM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과거와 달리 장기 호황 국면에 침입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현재 메모리 부족 현상이 공급망 전체를 압박할 정도로 심하고 있는데다 이 둘을 제하면 상당 기간 동안 사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 유례 없는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콕 짚어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비트코인이 한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6년 들어서는 조금 회복세에 들어선 것 같은데 호재가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호재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는데요. 먼저 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이죠. MSCI가 가상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을 계속해서 지수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퇴출할 계획이었지만 이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습인데요. 대규모 패시브 자금 이탈 우려를 덜게 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이란 건 뭐고 이게 왜 호재로 작용하는 겁니까? 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한창 비트코인이 잘 나갔을 때 이 빚까지 내가면서 우린 네. 이제 비트코인에 올인하겠다 전략적으로 사들인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었고 예. 이 성공 신화를 본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이 코인 트레저리 전략, 가상자산 장기 투자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곳이 110만 개 육박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작년에 한창 서학개미 장바구니 1, 2위로 담겼던 이 비트마인도 이런 전략으로 큰 재미를 봤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코인이 출렁이면서 그 파장이 고스란히 상장사들에게까지 전염되다 보니까 이 기관이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 이걸 왜 문제 삼느냐 전략 자산으로 봐달라는 이 업계 요구에 일단은 퇴출 결정을 거둬들인 겁니다. 이에 JP모건은 이번 결정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다 내다보기도 했고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스트래티지의 세일러 회장을 비롯해서 업계는 거대한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반색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도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또 다른 호재죠. 비트코인과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네. 앞서 블랙록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지 꼬박 2년 만인데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이 콧대 높던 월가 대형 금융사들마저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JP모건 또 시티그룹 등 경쟁사들은 이 디지털 자산 부문 강화에 힘을 쓰고 있고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뱅가드조차 지난달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면서 이 빗장을 풀고 있는데 시장 반응도 뜨겁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는 이 클린 슬레이트 효과에 힘입어서 개장 첫 이틀 동안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약 11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고요. 누적 거래 대금은 올 초 2조 달러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의 가상자산의 그 진출을 좀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바닥을 다졌다는 평이 많이 보이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극단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갈리고 있습니다. 예. 19만 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근데 이거 너무 그
간격이 차이가 너무 큰거 크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낙관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올 한 해 글로벌 자본 시장이 토큰화 슈퍼사이클을 보일 것이다 짚으면서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뛸 걸로 예상했고요. 네. 내년에는 20만 달러도 가능하다 내다봤습니다. 이거는 긍정론이고. 예,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이 급부상하면서 시장 전체를 밀어올릴 걸로 봤는데 이 같은 흐름 덕분에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수혜주로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서클, 스트레티지 같은 관련 기업들도 꼽았고요. JP모건과 시티그룹 역시 올해 비트코인이 17만에서 최대 1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전망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대안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네. 그럼 아까 10,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한 전망은요? 네, 이 비관론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불안 속에도 이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흔들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비트코인 10,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맥클론은 현재 흐름이 과거 대공황 직전의 주가 움직임과도 유사하다 짚었고요. 회의론자로 유명한 피터 시프는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기조와 제도권 편입 같은 정책 환경 변화 역시도 변수로 남아 있는데 결국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보느냐의 차이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양쪽 예측을 볼 때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 국내로 들여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네, 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직접 건네받아 이 시장에 팔기로 했는데요. 기간도 무기한으로 두면서 사실상의 석유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판매 수익과 배분도 직접 통제하기로 했는데 대신 수익은 베네수엘라 정권이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 강조했고요. 네. 이미 국제시장에서 판매 절차도 시작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 유가를 낮추겠다는 게 미국의 목적인데 국제 유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시장은 이번 사태를 그렇게 큰 리스크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때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살짝 튀긴 했지만 미국이 결국 노리는 건 현지 석유 인프라 재건이고 이미 트럼프가 돈다발을 싸들고 미국 기업들을 보내겠다 대놓고 공언한 터라 오히려 유가는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1위 국가긴 하지만 현재 생산량은 전성기 시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묶여있던 재고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또 가뜩이나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 오히려 유가 하락을 점치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린란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별로 그 주목받지 못하던 지역인데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까지 먹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다음 타깃으로 이 그린란드를 지목을 했는데 밤사이 나온 뉴스를 보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가 눈독 들인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내주 덴마크와 논의할 계획이다 입장을 내놨는데요. 애초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 매입을 논의 중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면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역이군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 그린란드를 콕 짚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항상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길 선호하지만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군사적 방식을 활용했다 부연했는데요. 네. 이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도 여러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고 당연히 미군 활용은 항상 군 통수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다 말한 만큼 지정학적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제 40, 50대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은퇴를 앞둔 40, 50대 노후 준비가 크게 부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보험개발원 조사에서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네. 실제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도 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당장 살기에도 빡빡한데 그 준비를 한다는 게 여의치가 않죠, 사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은퇴 이후에도 자녀 부양 부담이 남아있다고 답한 비율도 70% 육박했고요. 자녀 교육과 결혼을 위해서 한 사람당 평균 1억 8천만 원에 가까운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데 은퇴 후 소득 절벽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공적 연금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약 70%가 공적 연금을 주요 노후 자금으로 꼽았고 또 개인 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공적 연금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노후를
정보를 떠받치기 어렵다 지적하면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등 이 보완적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노후 빈곤 위험이 구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경제 인사이트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가계부에서 요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여쭤봤는데요. 5425님께서 음식점 자영업자입니다. 월세와 식자재비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네요. 채소값, 고기값은 하루가 무섭게 오르고 손님은 줄고 고정비가 매출보다 높은 현실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9963님은 겨울 길거리 간식인 호떡, 붕어빵 가격도 살벌합니다. 호떡 한 개에 2,000원이 기본이고 붕어빵은 한 마리에 1,000원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참 이 겨울에 호떡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게요. 호떡값이 언제 2,000원까지 올랐어요. 5609님, 저는 14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중인데 이유식 재료비가 정말 후덜덜합니다. 아기에겐 소고기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한우가 아니어도 소고기 값은 워낙 비싸니까 꽤 부담이 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걱정들 함께 나누시죠.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시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또 무료입니다. 자,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 유료 서비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계신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중 도로 오가기 수월한 시간대입니다. 정체 구간 많지 않은데요. 다만 추운 날씨 속에 오늘 고장난 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입니다. 삼동 1터널을 지나선데요. 이 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에서는 양방향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부산 쪽은 한남 나들목 부근인데요.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서초로 못 가서고요. 3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 중이라 양재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맥락을 짚는 통계 리포트. 팩트는 숫자다.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그리고 정세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뭐 뉴스에서 두 분은 뵀지만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방송하는 건 처음이고 조금 아까 여쭤보니까 두 분도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이라면서요. 완전 처음이죠. 네. 약간 이 어색함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텐데 뭐 커피라도 놓고 해야 될 텐데 커피가 제 것만 가져와가지고 정기자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첫 이야기가 마침 또 커피입니다. 아, 네. 네, 커피를 가져오지 못한 대신에 커피에 네. 대한 통계를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정 기자는 커피 좋아하세요? 뭐 한 잔씩은 사실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밥을 먹고 나면. 뭐. 저는 원래 커피를 네. 마시지 않았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밥 먹으면은 커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순간이 하나를 있었어요. 좀 들고 회사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게 한 불과 10년 정도 됐을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는 마시는데 네,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정말 영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갑 사정하고 좀 밀접한 통계, 네.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커피 한잔 하자는 소리가 좀 무섭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커피값이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졸릴 때 이 커피만한 게 없는데 커피에 대한 재밌는 그렇지만 좀 무서운 수치가 최근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통계청 그러니까
그 지금 국가 데이터처가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아래에 커피에 대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커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사이에 7.8%나 올랐다는 건데요. 다른 것도 다 올랐으니까 커피도 올랐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피가 이제 거의 일상 인프라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2023년 기준으로 405잔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은 한 잔 이상 마시는 거죠. 이야, 근데 이렇게 이게- 많이 마신다고요? 네네. 이게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요. 전 세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52잔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지구인보다도 이 한국 사람들이 2.7배나 많이 마시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그러게, 많이 언제 그렇게 마시는 됐을까? 민족이었는지. 아니 근데 정말 커피 거의 안 흑해 민족 마시는 아닌지. 사람들도 커피를 마시는 저 같은 사람도 네. 커피를 마시는 걸 보면 이 통계가 좀 또 이해가 가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단순히 이게 커피 한 잔 비싸졌다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 커피를 자주 마시니까요. 커피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1년 새 7.8%가 올랐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커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요. 작년 이맘때가 133.62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에 커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3.98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의 커피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이게 143.98, 작년보다도 7.8% 정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이 올랐다는 내용 안에는 모든 종류의 커피가 사실 포함이 되는데요. 친구랑 마시는 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뭐 인스턴트 커피, 뭐 야근할 때 마시는 캔 커피 이런 게 다 망라게 됩니다. 어쨌든 집이든 회사든 어디서든 이 커피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네. 이게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뭐 식당처럼 단골집을 가는 게 아니라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되게 다양한 가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 비교가 1대1로 안 되다 보니까 어디가 올랐다 이걸 체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할 때 커피점들이 하나씩 가격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커피빈을 보니까 이 디카페인 원두 옵션 그리고 드립 커피 가격을 올렸습니다. 드립 커피 스몰 사이즈가 4,700원에서 5,000원이 됐고요. 레귤러는 5,200원에서 5,500원. 우리 레귤러 자주 마시잖아요. 네. 디카페인으로 변경할 때도 기존에는 300원이었는데 500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 비용이 있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 저가 커피 브랜드들 많이 가는데요. 바나프레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 가격을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고요. 또 메가커피도 지난해 주요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정도씩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100원이면 그냥 감수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함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405잔을 마신다면 그러니까요. 네, 100원만 올라도 4만 500원을 더 내야 하죠. 딱 한 잔만으로요. 그런데 저희 뭐 한 잔씩 안 마시잖아요. 더 부담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이 딱 가볍게 보이는 순간 이미 체감 물가가 커지는 그 구조 안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 정세배 기자 제가 즐거운 커피 보니까 저가 브랜드 아닌 것 같아. 좋은 데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뭐 안 사온 건 아니고 다음번에는 좀 사오도록. 아니 제가 여러 잔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면 네. 근데 실제로 체감이 나요. 네. 정말로 한두 잔 살 때는 이제 뭐 몇백 원 차이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맞아요. 한번 뭐 커피 쏠게 이렇게 됐을 때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오르는 거죠? 네, 원인이 좀 복합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커피 주산지가 베트남이랑 브라질이거든요. 베트남에서는 로부스타 품종이 나고요. 브라질에서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아라비카 품종이 납니다. 네. 근데 이 두 곳이 공교롭게도 같이 가뭄 리스크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가뭄이 발생해서 전체 생산량의 10%에서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난해 하반기에 6월 1일 정도만 하더라도 1,380원대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쯤에는 1,480원까지 뛰었죠. 그렇죠. 오늘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1,449원이더라고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100% 커피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제를 달러로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커피 가격도 오르는 것이죠. 근데 네.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가격에? 바로 반영은 또 되지 않는 게요. 30% 정도가 예를 들어서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른다면은 바로 30%를 올리기는 좀 무리죠. 왜냐하면 30%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최소한의 이제 상승분만 커피 가격에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가 선물 가격이 뛰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뭐 5%, 6% 정도씩 올리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어쨌든 인상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앞으로 반대로 더 오를 말하면 수도 있고. 다시 내리는 건 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리기는 또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 가격을 보면 커피 가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정비들이 있잖아요.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커피의 경우에는 뭐 캐리어 이런 포장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고정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상은 계속 가격을 뭐랄까요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한 번에 내리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도 있습니까? 정부가 일단 그 커피가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를 좀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탕의 경우에는요. 30% 정도가 관세거든요. 네. 근데 이 관세를 5% 정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5%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거고, 요런 그 식품 원자재가 설탕, 커피 뭐 요런 식품 원자재 한 10종 정도에 대해서 최저 관세를 일단 적용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저희가 좀 인하가 됐구나 하는 게 체감이 좀 안 되는 게 최근에 나온 정책이 어떤 게 있느냐면 컵 따로 계산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체감이 되니 컵 가격이 체감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를 쓰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 영수증을 받아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만큼 또 올랐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시그널이 양갈래로 나뉘어지면서 소비자 체감도 양갈래로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게 점주분들도 불만이신 게 그러면 이제 테이크아웃에 비해서 깎아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매장 관리비 이런 게 있는데 왜 부담을 우리한테 전가 이런 불만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부가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의 시그널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커피값까지 고민해야 할 만큼 무서운 물가. 근데 또 이제 부모님들이 커피값은 아껴도 이 비용은 또 못 줄인다고 하잖아요. 사교육비 문제. 이거는 정세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와서 말씀하신 대로 커피를 안 사 먹고 뭐 회사에서 타 먹더라도 이 비용을 뭐 줄일 부모님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뭐 사교육비 뭐 어떻게 지난 이게 2024년 기준 제가 통계를 들고 왔는데 네. 올랐을 것 같으세요?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네. 당연히 뭐 물가도 전에보다. 오르고 뭐 커피값도 그렇죠. 오르고 하니까 오르겠죠. 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하니까 이제 올랐어요. 올랐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근데 다만 저희가 매년 얘기하는 게 학령 인구가 되게 뭐 급격히 줄어든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사교육비는 오르고 있어요. 또 하나 지켜볼 게 사교육 참여 시간이나 참여 비율 자체는 그렇게 뭐 늘지 않았어요. 많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고 반대로 이제 사람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좀 뭐 짚어볼 부분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일부 직장을 제외하면 뭐 사실 이렇게 사교육비 오르는 속도를 급여 상승률이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가정에 부담이 되고 그만큼 가정에서 돈을 아껴야 되면 다른 데 소비를 못 하시겠죠. 네. 정세배 기자도 당사자입니까? 전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네. 예, 뭐 사교육 세대죠. 예, 많이 아직 결혼 안 하셨나요?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네네네. 그렇게 보이시나 보네요. 아니 자녀가 사교육 이 얘기를 하면서도 표정이 굉장히 평정심을 찾은 표정이라서. 네네.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준비해야 될 미래니까. 저는 예. 이제 지금 초, 중, 고 다 초등학생, 네. 중학생, 고등학생 있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예, 정말 직격으로 오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잘 아시겠어요. 예.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까? 이 통계에서는. 사실 이게 뭐 사교육비가 왜 느냐를 봤을 때 그러면 그 기자의 원인을 봤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맞벌이 가정이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양육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이게 뭐 국가 차원에서 양육을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모든 개개인이 이제 뭐 양육을 부모님의 뭐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뭐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출생 기조와 맞물리면서 한 자녀가 많아지니까 맞벌이와 저출생이 겹쳐지면 한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자체가 좀 늘겠죠.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 어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만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주변에 그렇게 학원 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요새는 초등학생도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이번 통계 1인당 월 평균 50만 원 넘게 내요. 초등학생도. 근데 이게 뭐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 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생도 4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어요. 통계로 드러나는 수치가. 그렇다면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상당 부분이 사교육비 지출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도 네.
그냥 놀이터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은 주변 엄마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요. 저러고 있어도 괜찮은 거 어떻게 놀고 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학원 가고 있는데 네. 그 시간에 놀아도 되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 놀릴 수만 없는 네. 또 그런 그 엄마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학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끝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픽업하는 그런 역할도 또 실제로 하거든요. 자녀 맞아요.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또 보내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입시 치러야 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 지출이 더 크겠죠. 뭐 당연하지만 월 네. 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좀 볼게요. 사교육을 받는 학생, 참여 학생이라고 하는데 통계상으로는 기준으로 월 77만 원을 씁니다. 이거 꽤 큰 금액인데 문제는 이게 전국 평균이라는 점을 보셔야 돼요.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뭐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저희 학군지를 좀 가정을 하자면 평균 지출 규모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강남과 강북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대도시가 더 높을 것이고 추가로 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보통 뭐 이제 성적이 좀 부족하다 하면 이걸 좀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높은 성적을 유지하려면 사교육비 지출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단가가 높겠지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유를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뭐 한 가지로 짚을 수는 없을 것이고 누가 그러잖아요. 사교육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거가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것만큼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못한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뭐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좀 한번 꼽아보자면 복잡해진 입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뭐 그때그때 뭐 변할수록 결국에는 또 이제 너무 학교별로 또 아니면 뭐 학년별로 다양해질수록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제가 08학번인데 저희 때 유일하게 이제 등급제를 했어요. 예. 그 위도 없었고 밑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란이 심했거든요. 저희 같은 그러니까. 경우.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돌이켜 보면 이제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 불안해하시고 또 한 가지를 꼽자면 요새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대도시 같은 경우 뺑뺑이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뭐 공립학교에서도 학교별로 특성화가 강해지다 보니까 또 사교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뭐 이렇게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뭐 일반 사교육비 외에 어학연수 비용이 늘었다는 건 뭐 어떤 이거는 얘기입니까? 제가 통계를 좀 보다가 너무 좀 눈이 뜨여가지고 2024년에 1년 전에 비해서 어학연수 총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다는 맞습니다. 얘기 아니에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늘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 1년 전도 찾아봤는데 또 2배가 늘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2년 사이에 2배씩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뭐 전통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학연수로는 설명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요새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뭐 방학을 맞이해서 뭐 동남아 같은데 이제 한 달씩 가서 연수하고 오고 이런 게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뭐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뭐 자세한 원인 좀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끝곡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들으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1시 뵙죠.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가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반가워요. 오랜만이지만 볼 때마다 아름답네요. 가지마요. 난 그대 없으면 말 그대로 거지란 말이에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올해가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지 40주년 되는 해야. 너희 부모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니? 우리 부모님은 그럭게가 결혼 40주년이었어. 그저께였다고? 아니, 그저께가 아니고 그럭게라고. 지금 들으신 대화에서 두 사람의 부모님은 각각 올해로 결혼 몇 주년인 걸까요? 혹시 모두 40주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0주년과 42주년이 맞습니다. 대화 내용에서도 언급됐지만 그저께와 그럭게를 혼동해서 듣거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럭게는 지난해의 바로 앞의 해, 즉 재작년을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럭게 바로 전해는 뭐라고 할까요? 물론 한자어로는 재재작년이라고 하면 되지만 우리 고유어로는 그끄럭게라고 합니다. 그저께 전날을 그끄저께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도 안 쓰다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찾아 써나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한낮인데도 체감온도가 중부지방은 영하 8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3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영하 1도, 대전, 대구 2도, 강릉, 광주 3도, 제주 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요.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는데요. 다만 글피 일요일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남 동부와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cm, 제주도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시작으로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10cm, 경기 동부와 충청, 전라도에는 많게는 5에서 8cm 정도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종합선물 세트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굴욕적 방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신 의원 전직 선거사무장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함께 탄원서를 작성했던 또 다른 전직 동작구 의원은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3분기에 17조 5천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매출은 93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음 주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해 덴마크와 협상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물론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 가계 상황 어떤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5192님께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라니 그 말이 이렇게 뼈아픈 줄 몰랐어요. 아이 셋 키우는 부부이고 아이고 저희랑 똑같으시네요. 도시락 가게 하는데요. 새벽 시장 보러 갈 때마다 무섭습니다 하시는데 힘내시고요. 5565님 가계 수입은 늘 그대로인데 학원비가 많이 듭니다.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도 어렵고 현실을 생각하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3324님 천안 출장길에 직원 3명 부장님과 함께 가는 중인데 편치 않으시겠네요. 부장님이 라디오 켜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데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방송을 좋아하셔서 같이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기 드문 품격 있는 시사 프로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저도 뭐 전직 부장입니다. 부장끼리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예, 3324님 사랑합니다. 부장님도 사랑합니다. 예, 조심히 출장 다녀오시고 화이팅! 네. 자, 이번 주가요.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제 2주째입니다. 신장 개업한 지 얼마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따뜻한 손길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 소중한 코너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좀 주목해서 볼까요? 예, 일단 3박 4일 일정이었죠.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3위와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셀카였던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를 찍은 게 우리나라 반응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뭐
1억 뷰를 넘었다고 하고. 시주석이 잘 안 웃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여러 번 그 화사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보다 보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그 예능 나왔던 거, 부부 예능 나왔던 거에 거기에 같이 출연했던 게 추자연 씨예요, 배우.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굉장히 대스타잖아요. 남편이 중국 사람. 네, 그래서 그때 보다 보니까 이 중국 국민들도 좀 더 이번에도 그렇고 좀 친근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내 혐한 정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들을 좀 중국에서도 주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계 전환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 미중 관계라든가 뭐 중일 관계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을 중국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갈지 이것도 하나의 과제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면서 자신의 SNS에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날이 올 것이다.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 이렇게 글을 썼고요. 네. 또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렇게도 적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의 칼럼 기고글이 있었어요. 뽀롱뽀롱 뽀로로 요게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남북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네. 뽀로로를 사이에 두고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기고글의 한 부분을 인용을 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는데 네. 국내외에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묻혔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뭐 이게 있었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김병기 의원 무슨 이해운 후보자 뭐 등등등 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원래 예고에 없었던 거를 따로 열었어요. 어제 따로 열어가지고 이거를 이 이슈들을 조금 청와대에서 부각을 시키기 위해 방중 성과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야당이 항상 뭐 원래 비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큰 성과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관계 회복을 단수 시작을 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비즈니스를 할 때도 관시, 관계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어느 정도 우호가 형성이 안 되면은 그 어느 것도 진척이 안 되는데 시진핑이 뭐 이를테면 약속을 예를 들면 한한령은 뭐 해제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실무 협상을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지금 열렸다고 한다라면은 추후에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중국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관시라는 게 뭐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일이 없을 때는 뭐 밥을 같이 먹으면서 훗날을 또 도모하는 게 관시라고 중국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또 훗날을 이렇게 도모하는 모습이 관시를 쌓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좀 성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중이 만난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예민한 사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서해 구조물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미세먼지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서해 구조물은 뭐 옮긴답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일부 옮기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대체로 신문들이 뭐 보수지라든가 뭐 할 거 없이 중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선란 1, 2호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중국은 그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은 그걸 믿냐 뭐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실제로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도 좀 모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중 어업 협정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애초에 없고 또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 판례에서도 그렇게 쳐도 그렇고 또 잠정 조치 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요구한 건 그 구조물들을 잠정 조치 수역 밖으로 이동해달라.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요청을 했고
그 애당초에 그 서해 구조물 논란은 그 두 나라가 서해에서 경계를 제대로 확정짓지 못했던 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막상 그게 그러면 어디로 설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 간에 충분한 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한 국가의 바다의 권역을 보통 200캐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단계가 있는데 200캐리까지 하면은 중국하고 그쪽에서 보면 황해 우리는 서해는 겹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수역을 만들어서 여기는 그러면 공동 관리하자라는 건데 거기에다 지금 막 설치를 한 거거든요. 되게 애매한 뭐 말씀하셨지만은 조윤정 평론가가 어디까지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이 다른 일본하고 이를테면은 분쟁이 있는데 막 암초에다가 막 콘크리트 막 시멘트 발라서 막 이를테면은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공 섬을 만든다라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구조물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지만은 있으니까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예 선을 그어버리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공동 관리하는 게 이렇게 애매하면은 명확하게 선을 반으로 긋자라고 해서 그것도 아마 추후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한안령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온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두 분께서 그 관시 얘기한 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뭐 다들 예상했지만 한안령 해제다 이런 명시적인 언급이 나올 리는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한안령을 설정한다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이제 좀 스무스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다들 그 한안령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해 봤던 거는 제일 솔직한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 엔터주 주가들이 올랐었다가 예, 제가 가진 SM 주식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템포를 두고 보는 것 같다 시장에서도. 근데 이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안령 문제도 좀 실무 협의 단계로 국면이 넘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뭐 다 지켜본 건 아닙니다만은 뭐 두 정상이 셀카를 함께 찍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 보도에 비춰진 밝은 두 정상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 한중 간의 관계가 좀 해빙 무대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안령 한국 문화에 대한 해제는 찔끔 성의를 중국이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되게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홍콩에서 시위할 때 그 시위자들이 케이팝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새로운 위협, 문화적 위협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중국이 한국 문화 그 방송 산업이나 영화에다 막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을 했는데 한국 거와 경쟁할 정도로 지금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판단들이 있다라는 거. 중국 쪽에 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성의를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전면적인 개방 이런 거는 저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엔터주 함부로 사지 마시라. 울고 갑니다. 결국은 그 얘기로 귀결이 되나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장동혁 대표가 당수의 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윤정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내란에 사과를 했는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은 처음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뭔가 되게 임팩트 있게 딱 하고 처음에 치고 나온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찔끔 뭐 얼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 그렇고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 쇄신안 보고 보수 언론들도 그 윤석열과의 절연은 빠져 있다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청년 중심 정당, 뭐 전문가 중심으로 네트워크 정당 꾸리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양당이 대척점에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당 이름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저희가 당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서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고 협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를 막아내겠다라는 설정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란 청산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컸는데 이 청년 중심으로 뭐 네트워크 꾸린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그다지 파급력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들려온 소식이 이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퇴한 자리에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라는 건데 정점식 의원은 어떤 쪽으로 분류가 되는? 일단은 뭐 다들 알기로는 친윤계 핵심이다 이렇게들 꼽고 있고 삼선이고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사과한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그럼 친윤계를 이제 제 핵심 요직에 또 앉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무실장에는 이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뭐 중도도 통합도 놓쳤다는 또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큰 진일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 1주년 1년 됐을 때 내놓는 페이스북에 내놓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주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잘못된 방법이었다, 시도였다, 예. 정확하게 잘못된 수단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개인 입장에서는 큰 변화인데 사실은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이미 12월 3일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당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중요한 그 10대 일간지 사설이 한 8군데가 있어서 10대 일간지 중 8개가 이걸 가지고 사설을 썼는데 그중에서 절반이 윤석열은 그럼 윤석열 전에는 할 거니? 왜 뺐어? 네, 중앙일보, 뭐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런 데들 다 윤석열 절연을 물어봤거든요. 그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니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어. 윤석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고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았어요. 그냥 발표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 곤란한 거를 알았던 거죠, 장동혁 대표도. 근데 지금 국힘의 상황은 저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당대표 혼자만 진일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재건축 수준이 아니라 뭐 인테리어 수준이다라는 뭐 발언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새 신안을 내면서 아까 전에 조현정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제 청년 중심 전문가들 뭐 영입하고 그리고 뭐 연대, 국민연대, 세대연대도 하겠다 이런 건 3가지인데 그냥 탁 까놓고 얘기하면은 청년의 영입 안에서 국힘이 이 모양인가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청년들이 제대로 영입이 안 돼서냐.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수능 시험을 보는데 국영수가 안 나와 일단. 근데 제가 사탐과 과탐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쏙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바로 뭐 성명 내고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계엄과 탄핵의 강 그게 뭔지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되게 모호하다 이렇게 소장파 의원들은 비난을 했는데 이걸 두고 당내에서 또 부딪히는 게 당 지도부에서는 그게 바로 절연이다. 우리가 말한 게 절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보고 그러면은 환영한다고 해야만 장동혁 대표가 말한 쇄신안이 정말로 쇄신안이 되는 거구나, 절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의 포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역시 경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을 또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뭐 국민의힘 당명을 또 바꾼다고 하니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바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어울릴까요? 바꾼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근데 좀 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닌 걸로. 조윤정 평론가 저 국힘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색깔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색깔도 그 보통은 당명 바꾸면 이제 색깔을 또 같이 바꿀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빨간색을 버리고 가는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 이제 오랜 얘기들이 있냐면은 당명 바꾸는 정당치고 잘 되는 정당 못 같아. 이게 당명이 자주 바뀐다라는 건 이 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새누리당 같이 예를 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근데 그거는 그거를 바꿔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김종인 영입하고 이를테면은 좌클릭을 통해서 중도를 더 많이 가져와서 그때가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을 손절을 안 하고 그럼 뭐 손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시그널은 명백하게 주지 않으면서 당명만 바꾼다고 되니 예전에 민주당이 암흑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그때 당명이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네. 이걸 다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만 좀 바꿔라 외우기 힘들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당명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당명 바꾸는 거는 의미는 없고 저는 윤석열 절연은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선우 탈당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강선우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조치를 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지아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지금 탈당한 상황이라더라도 제명을 해야죠. 그럼 따로. 그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절연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그 국힘의 새로운 색깔 얘기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거 뭐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다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혁신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언론이 해석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개혁신당 얘기 들어보니까 1도 관심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 한동훈 전 대표와의 그 내용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황색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마 뭐 개혁신당 손잡더라도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저 요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7명 중에 3명 일단 사퇴를 했고 4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윤리위원장 내정이 됐는데 뭐 사이버 안보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개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를 해서 뭐 그런 거다라거나 뭐 중국의 우리나라 총선 개입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특위에도 또 이수정 당협위원장 그 가짜 뉴스로 기소된 분인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내일 뭐 회의 열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그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내용이 더 여기서 격화가 된다? 그러면은 장동혁 표 쇄신안은 굉장히 퇴색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Anything but 한동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은 같이 가기 힘들고 저는 이게 당원 게시판이 벌어진 거는 1년 2개월이고 지금 이거를 징계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게 3개월이거든요. 빨리 징계 좀 해라. 징계 좀 하고 이거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울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논의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던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노선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를 징계를 하네 안 하네 언제 하네 이런 게 국민의힘의 지금 내용 그 주소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열린다고요? 네. 그 윤리위원회 또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네, 오늘도 참을 인을 마음에 새기며 육아서를 덮었다 폈다 하는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정현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집에서는 말을 참 잘하는데 밖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은 입국 닫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수줍음 때문에 그렇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면서요? 많은 경우는 수줍음 때문인데요. 또 특수한 상황에서만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선택적 함구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이요? 그러면 이거는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본인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게 이제 이름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선택적인 환경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줍은 아이들은 이제 전반적인 환경에서 초반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 선택적 함구증 아이들은 어떤 특정한 선택된 공간에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자면요. 일단 수줍음은 오히려 선택적이지만 함구증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줍어서 말을 안 했다는 건 일단 내가 수줍음을 느낀 거잖아요. 네. 나 뭐 창피할 것 같은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말을 안 하거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니면 단답형으로 이야기하기를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수줍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수줍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 진짜 여기서는 나 그냥 공손한 여자인 못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무의식적으로 그냥 부끄러워서 입이 조금 이렇게 다물어지는 이런 관계일 수도 있지만 네. 여하간 여기에는 의도 이제 내가 조금 더 나를 가리고 싶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수줍음이 있는 아이들은 시간만 지나면 점차 풀려요. 또 환경이 나한테 좀 편해지면은 그렇죠. 수줍음이 사라질 수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진료실에서도요. 저 처음 딱 만나면 애들 대부분 다 몸 베베꼬고 그다음에 엄마 얼굴 쳐다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네. 아니면 빙그레 웃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낯선 의사 앞에서 부끄럽고 어색한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인데 이것조차도 내가 지금 부끄럽거나 민망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기를 결국은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요. 진료 시간 몇십 분 내에도 금세 말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거는 뭐 안심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네. 그렇고요. 하지만 함구증 아이들은요. 이 진료 시간 몇십 분 안에 말이 풀리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몇 달을 진료를 해도요. 절대 입을 여지 않는 경우도 흔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함구증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악셀은 고장이 난 상태인데 마치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버튼이 고장나서 내가 아무리 눌러도 올라가지 않는 상태. 뇌가 그렇게 멈춰 있는 상태다. 이게 바로 함구증 아이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거의 원인이 궁금한데 이게 뭐 아이의 기질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그 양육 방식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굳이 두 개로 따지자면 이것은 기질적인 문제예요. 이제 선택적 함구증은 정신과에서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뇌가 불안에 대해서 아니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과하게 민감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이란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 왠지 고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줍어서 말을 안 하는 상태가 보다 좀 더 의도성을 갖춘 것이고 선택적 함구증은 되려 본인은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불안으로 인해서 완전히 freeze, 얼어버린 상태, 브레이크가 완전히 단단하게 걸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뇌의 브레이크와 악셀러레이터의 균형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 방식이나 환경적 트라우마로 기인하기보다는 기질적 문제가 1차적 원인이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여드름과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은 나는 피부 체질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안 씻고 뭐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이러면 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양육 방식이나 환경적 트라우마가 심화는 시킬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일단 기질적인 원인 때문에 불안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청취자 6420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3살입니다. 아이 아빠가 어렸을 때 선택적 함구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유전이 되는지. 함구증은 특정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는 질환 아닙니다. 대신 이제 불안은 가족력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에 대해서 너무 민망해하고 민감해하고 이런 성향들은 조금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네. 이 사연에서 제일 의미 있고 또 이제 고무적인 사실은 이 아버지 세대에 지금 선택적 함구증이 있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기가 어려우신데 그 시절에 이렇게 선택적 함구증에 대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신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 회복하셨으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100%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언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시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그냥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수줍어하는 건지 이게 뭐 어떤 질환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데 일단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선생님들 아이들 많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처음 이제 학년이 시작되고 나서 수줍어하는 애들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전화가 온 것인데요. 저 선생님이 보시는 건 다를 수
많은 아이들을 보셨을 그렇죠. 테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위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되면 개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입학 시즌, 전학 등의 초기 적응 기간은 제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 2개월까지 아니면 최대로 잡았을 때 3개월 정도가 지나도 어떤 특정한 상황 내에서 그러니까 뭐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치원 이런 데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즉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그 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께서 전화 오셔서 정말 이런 방구가 없고 표정에 미동의 변화도 없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냥 병원 진료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트이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네. 말 안 하고 자기가 백이겠어 싶지만 함구증 문제는 기다리면 더욱 악화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구증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들 사이에서는요. 정신과에서는 의외로 중한 문제로 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부모가 잘못된 그 생각으로 아이를 야단치거나 그러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좋기도 하지만 야단을 진짜 많이 맞아요. 이름이 이제 선택적 함구증이다 보니 이미 이제 아이가 선택적으로 일부러 안 하는 인상을 좀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이요. 가정 내에서는 종알종알 어쩌면 매우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왜 저기서 네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해 하고 체근되거나 뭐 혼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 심지어 이것은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또 기술하고 있는 여러 소설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큰 트라우마를 입힐 만큼 학대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브레이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부 상황,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그냥 외부 상황인데 집 밖에만 나가면 그저 모든 이런 낯선 환경들이 위협으로 오인식을 해서 뇌의 경보 체계라고 볼 수 있는 부위가 바로 편도체라는 부분인데요. 이 편도체가 막 삐뽀삐뽀 이렇게 과활성화되어요. 그러면 교감신경계라는 부분이 마구마구 돌아가게 되는데 그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인해서 판단과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전두엽으로 가는 회로가 탁 하고 닫히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버려요. 마치 화재 공격이 울리면 비상문 자동으로 철커덩하고 닫혀버리잖아요. 네. 딱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런 표현을 잘하는데요. 머릿속에는 말이 있는데 입이 진짜 안 움직여요. 그리고 소리가 목구멍에서 딱 걸려서 멈춰요. 이런 표현을 잘해요. 정말 비상문이 닫혀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비상사태가 아니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가 뭐가 비상사태입니까? 그래서 비상사태가 아닌데 다친 거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라고 오인식하는 뇌의 경보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혼낸다고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마치 여드름 나지 마 이런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을 교정해야 되는 거지 혼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네. 3462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선택적 함구증을 아주 어릴 때 그 알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하셨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그 불안의 회로가 굉장히 과활성화된 친구라서 낯가림 좀 심했던 애들 많고요. 또 뭐든지 좀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만지면 또 우리가 물크덩한 느낌도 있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커가면서 유치원을 딱 갔는데 집에서는 정상 언어 발달을 하는데 밖에서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제 질문을 받거나 그러면 부모를 대신 내세우는 게 너무 계속 반복되고 오래 가거나 네. 또 친구들이랑 역할놀이에는 참여를 하는데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물건만 건네주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한번 확인이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하지 않는 것 말고도 뭐 좀 몸이 뻣뻣해진다거나 뭐 표정이 무표정해진다거나 이런 신체적으로도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습니까? 네, 아주 흔하고 오히려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줍은 애들은 수줍다는 비언어적 표현을 막 해요. 표정으로 베베 꼬고 이러는 것들. 근데 얘네들은요. 뇌의 경보장치가 고장이 나서 교감신경계 활성으로 모든 근육들이 다 긴장이 돼서 그중에 성대 근육 이런 것들도 마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표정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다 좀 굳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좀 얼어 있고 담임 선생님들은 좀 우울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선택적 함구증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제 보호자들은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놀이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뭐 당연히 놀이 치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치료가 됐던 간에 중요한 점은 말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저 결과일 뿐 뇌의 불안 회로를 교정시켜주는 것. 이것의 오작동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결과로 말도 나오게 될 것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자 이러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드름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낫지 않듯 항구증도 뇌의 오작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놀이 치료를 한다 그러면 낯선 선생님이랑 낯선 치료실이라는 공간에 가서 1대1로 마주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말을 결국 했잖아요. 네. 말을 그러면 1대1 상황이니까 그래도 했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그 낯선 1대 다수의 공간이 되잖아요. 그럼 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치료비와 뭐 시간을 다 들였는데 결과는 똑같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한 경우들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뭐 내성이나 의존성 같은 것들은 없는 약물들이고요. 멍해지거나 바보가 되는 약물도 전혀 아닙니다. 주로 이런 게 잘 나타나는 연령대가 있어요? 일단 연령대는 얘네들 분명히 5, 6세 때부터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그래서 유치원에서 학예회나 이런 거 하면은 유독 뻣뻣하고 안 움직이고 입 하나 뻥긋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넘어가다가 초등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연락을 많이들 오세요. 예. 네. 그래서 병원에 1, 2학년들이 제일 많이 오긴 합니다. 만약 이런 어렸을 때 치료 시기를 놓치고 성인으로 성장하면은 이게 어떤 뭐 사회 불안 장애나 대인기피증 같은 걸로 또 이어집니까? 네, 그렇죠. 치료 없이 오래 방치된 선택적 항구증은 성인기의 사회불안장애로 형태를 바꿔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상은 약화돼서 말은 조금 한다 하더라도 그 침묵이 사라진 자리에 뭔가 어떤 불편한 과제가 있을 때 회피하는 삶의 방식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 회로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좀 개입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통 놓치시는데요. 항구증이요. 학업 성취도도 엄청나게 떨어뜨려요. 예, 우리도 예전에 발표하면서 기억이 많이 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습한 것들은 발표나 토론 아니면 누구에게 알려주는 과정들로 복기를 함으로써 맞아요.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40분 정도 회의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도 발언권 없이 가만히 이제 초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도저히 할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참고 있으면 막 속도 터지고 그래요. 근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매일 5시간 이상을 잠자코 있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곧 학교를 안 가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등교고부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함구증은 최대한 빨리 개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9964님이 조카 아이가 6살인데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걱정입니다. 아이에게 왜 말하네라고 묻는 게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나요? 라고 좀 말씀.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체근하거나 다그치는 것은 문제를 완화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이렇게 관계마저 악화시키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아이들이 결국 이런 아이들이 말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최고야 이러고 막 어머니 오늘 우리 누구 말했어요 담임쌤한테 막 이렇게 전화하시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안 좋아요? 그거 애 입장에서 너무 얘는 막 주목받고 외부의 새로운 자극을 다 두려워하는 애들인데 과하게 느껴지고 주목받게 되니까 이제 더 민망하고 그래서 다시금 말을 안 하는 게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떤 순간 아이가 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막 어머 하고 싶은데 꾹 참고 안 들은 척해요.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낯선 자극에 극도로 민감한 경보 체계를 갖춘 아이들이다.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렇게 밖에서 입을 떼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또 속상해하고 계실 부모님들께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이게 진짜 정말 보호자들한테는 어려운 일인 게 집에서 말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할 때 되면 걔는 결국 뭐 못한 애가 아니니까 하겠지 이렇게 싶겠지만 항구증은 이제 뇌의 불안회로가 이제 남들보다 너무 민감한 거예요. 마치 이제 위가 좀 자주 허는 아이들처럼 이게 너무 위벽이 약한 아이들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되면 영양 부족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안회로가 계속해서 더 과활성화되면서 거의 타버려요.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3월 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보면 낫겠지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바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주십시오. 네. 자, 오늘 문자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또 추첨을 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출혈님께서 여드름과 같은 기질적 문제이다 등등 마음의 감기보다 더 진화된 확 와닿는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자 당첨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세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게 좋다는 어몽길의 이산 명산. 네, 우리나라 곳곳의 숨은 명산 이야기부터 산이 가르쳐준 인생의 깊은 철학까지 두루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히말라야가 품은 산악인,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어몽길 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뒤에 제 프로그램 포스터. 어때 만족하세요? 아주 우리 강렬합니다. 우리 이수민 PD가 붉은색이 그 색깔들이 정말 올해 그 병오년 적토마 붉은 말에 적토마 색깔이 확 느껴지는 게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민 PD가 저랑 대장님이랑 그 지난해 히말라야 갔다 온 거에 영감 받아서 우리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자.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KBS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그 정신을 살리자고. 마음에 드세요? 결연한 의지가 막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의지가 폭발할 것 같아요. 태양의 길을 받아서. 대장님. 대장님 뭐 영원한 또 산악인이시고 사실 저와 대장님의 인연이 KBS 일라디오에서 시작이 됐어요. 글쎄 말입니다. 2007년에 우리 남북 청소년 역사탐험대 멕시코 쿠바 한 달을 갔다 오면서 이제 대장님을 제가 처음 뵙고 그렇죠. 되돌려 보니까 그게 일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같이 갔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다시 또 라디오로. 대장님 특별히 모시자고 월간 이제 어몽길로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제 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대장님은 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님 생각하시는 산. 산은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스승과 같은 구루,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나침반,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정복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장님은 그 표현을 안 쓰시잖아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산이 받아줘야지, 자연이 선택해줘야지 그 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정상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자연이 산이 거부하면 절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경외의 심을 가지고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잡고 산을 올라야 된다. 순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야지 산을 받아주고 정상을 허락해 준다라고 생각한 거. 정상도 올라갔다고 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잠시 그 자리를 잠시 빌리는 것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 벌써 이 지구상에 뭐 자연재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다 모든 것을 알고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하겠죠. 야, 지금 대장님 나오시니까 문자가 뭐 쇄도하고 있다고. 네. 9698님께서 요즘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한데 평생을 그 산악인으로 사시면서 그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네, 그럴 때 그렇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뭐 항상 그 산을 오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난관에 부딪혔을 때, 봉착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기를, 그 고통스럽고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딱 이렇게 떠올리면서요. 아, 그때도 내가 그 당시에도 이걸 어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냈는데, 내가 좀 정상을 가기 위해선,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거는 다 겪어야 될 일이다. 해내야 된다. 이겨내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정상을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시간들, 상황들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걸 이제 되새기면서 또 마음을 다지면서 이렇게 또 도전을 하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네, 9964님이 또 아주 멋진 질문을 해주셨어요. 산은 늘 위로 오르지만은 인생은 내려오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장님이 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내려오는 법은 무엇입니까? 예, 결국엔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오르막도 있고 항상 또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극복하고 이겨내면 또 언젠가는 또 정상도 있고 또 기쁨도 찾아오고. 근데 그것도 그 정상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올라섰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그 자리가 머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상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하산을 잘해야지, 잘 내려와야지 진정한 그 정상의 가치, 성공의 가치가, 기쁨이 그 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올라가는 것도 정상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산을 잘 해야지 완벽한 성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제가 19년 전에 우리 멕시코에서 3,800m를 대장님과 같이 올라갔었고, 작년에 이제 그 히말라야 마르디 히말 4,200 고지를 대장님 모시고, 아니 대장님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제가 모시고 대장님이 저를 끌고 가신. 끌고 뭐 윤유가 아나운서도 저 이번에 같이 가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네. 체력 하나는 대단한 놈이다. 예, 그러니까 보상 맨날 없고. 방송만 하고 이렇게 뭐 도심 속에서만 살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야,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좀 같이 가면서 히말라야 이렇게 오르면서 40m까지 가는 과정에 뭐 이렇게 그냥 지친 기색 없이 꾸준하게 그냥 막 밀어붙이면서 내 뒤를 바짝바짝 쫓아오는데 저도 은근히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그 언덕 올라가시는 건 뭐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지난번 산행에서 느낀 게 겸손해야 한다. 크게 사고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때 순간 그냥 발 헛디뎌가지고 그냥 밑으로 그냥 초록했는데. 네.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래서 순간 찰나에. 자연은 경외스럽게 느끼는 대상이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산행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장님 그 산에서 뵈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이렇게 도시에서 이 문명세계 속세에서 이렇게 볼 때 제 모습하고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뭐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 같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매 순간순간이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매 순간순간에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미연에 그거에 대한 거 대처를 할 거에 대한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혼자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남과 어떤 그 팀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모든 상황들 자연의 어떤 상황, 기후 변화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함께 오르는 그 대원들의 모든 개개인의 어떤 신체의 건강 상태부터 다 체크를 해야 돼. 심리 상태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진짜 생사권을 제가 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을 하고 잘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이고 사고 없이 무사히 목적을 이루고 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 가면 굉장히 제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KBS 콩 어플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가 봐요. 김미숙 님이 우리 대장님 은발 멋지다고. 예. 히말라야에서 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머리가 쉽게 금방 하얘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장님은 정말 이번에 네팔 가서 보니까 이 뭐 국내에서는 뭐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이제 그 칭호를 받으셨고 워낙 뭐 전 국민이 아는 산악인이시지만은 네팔에서도 참 존경받는 분이다. 뭐 학교도 지어주시고 병원도 지어주시고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새삼 대장님의 위대함을 느끼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월간 그 어몽길에서 우리 산 이야기 나누면서 모시면서 또 엄 대장님만의 매력을 또 하나하나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 들어서 첫 대장님과의 만남인데요. 새해 되면 꼭 가시는 산이 있다고요? 새해 되면요, 제가 산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뭐 정확히 말하면 한 세 군데. 원래 제가 이제 연말 연초를 히말라야에서 거의 보낼 때가 많거든요. 새해를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히말라야 가서 또 좋은 기운도 받고 또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도 뭐 같이 만나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네팔을 가지 않을 때 국내에 있을 때는 제가 가는 곳이 이제 용평에 있는 용평 리조트가 있는 그 바랑산이라고 있습니다. 바랑산. 1458m. 꽤 높네요. 네, 그거 높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바랑산에 거기에 어몽길이라고 길이 있습니다. 길 이름이 어몽길이에요. 네, 거기를 이제 그래서 바랑산에 항상 가서 연말을 거기서 보내고 연초에 이제 새벽 1월 1일 아침에 일출을 보러 이제 바랑산 올라가서 바랑산에 이제 거기 기운도 받고 거기가 또 한류의 발원지 뭐 동계 스포츠 발원지 평화 올림픽의 발원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굉장히 기가 좋은 산입니다. 바랑산이. 그래서 거기 길을 받고 내려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대산 쪽으로 가서 그 월정산 쭉 올라가면 정멸보궁이라고 있어요. 정멸보궁에 거기가 또 기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 또 부처님 진사에게 모셔진 곳이라 거기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1월 말일 날 어몽길 휴무재단에서 매년 이제 여지껏 이제 2008년 창립 이래로 이제 계속 하루 거의 뭐 매달 빠짐없이 이렇게 정기 산행하는데 항상 연초에는 제 모산이 원도봉산을 제가 항상 딱 1월 마지막 주에 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원도봉산 밑에서 사셨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 태어난 건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3살 때부터 한 40여 년을 원도봉산 그 중턱 좀 못 비치는 골짜기 산속에 살았어요. 제가 40여 그러니까 년을. 모산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품 같은 산이다. 맞습니다. 오늘날 저를 이렇게 산으로 인도해주고 저를 산을 키워준 히말라야를 인도해준 이끌어준 모산이 원도봉산입니다. 원도봉산. 그럼 뭐 원도봉산은 그냥 뭐 저 눈 감고도 그냥 다니시겠네요. 40년을 원도봉산. 예, 맞습니다. 좀 뭐 일반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산을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윤영기, 손영기, 청정기 40여 년을 그 산 골짜기 산속에 살았어요. 그러니 뭐 저는 그 산이 아니고 저 윤영희 시절에는 거기가 놀이터고 놀이 공간인 거죠. 산 자체가 모든 산의 자연의 모든 부산물 자체가 놀이기구고. 그러니까 산을 진짜 뭐 제 앞마당처럼 뒷마당처럼 그냥 산을 뭐 뛰어놀고 뛰어다니고 그랬던 곳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뻔하죠 그냥 원도봉산은 진짜. 지금 8339님께서 원도봉산 그 대장님 집터 거쳐가지고 등산 중이시라고 등산하시면서 실시간 문자. 와 그래요? 야 대단하시네. 오늘 추운데. 오늘 진짜. 오늘 굉장히 추운데 지금 산. 올겨울 가장 춥다고 그러던데요. 안전하게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또 저희 방송 듣고 등산하시는 아침 또 대장님 잘 나오셨네. 예, 글쎄 말입니다. 한마디 해주셔야 이분 기분 좋게 또 올라갔다 오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원도봉산 그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도봉산을 오르시면서 원도봉산의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 2026 병원년 붉은 말에 적토마처럼 힘차게 거침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기길. 그거 건배사 하실 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지새운 수많은 밤을 생각하게 하는. 원도봉산은 어떤 산입니까?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 쪽. 그렇죠. 이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있죠. 서울 쪽은 이제 도봉산이라고 그러고요. 서울하고 의정부하고 경계가 걸쳐 있어요, 산이요. 경기도 의정부시 쪽은 이제 원도봉산이라고 그래요. 원래 도봉산이라는 뜻으로 원도봉산이라는 뜻이면서요.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거기 원도봉산이 거기 1호선 망월사역이 있습니다. 도봉산 1호선 전철역 도봉산역 다음이 망월사역이거든요. 망월사역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거기 쌍용사라는 절이 있고 그쪽으로 해서 또 쭉 올라가면 이제
제 집터가 네. 망월사역에서 한 40-50분 정도 올라가면 그 산속에 제가 살던 40여 년 살던 그 집터가 있습니다. 그 안내 표지판도 있고요.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네. 기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제 계곡을 타고 올라가면 제가 3살 때서부터 아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암벽 등반을 클라이밍을 배운 그 두꺼비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네. 형태가 꼭 두꺼비 형상으로 되는데 너무너무 아주 암벽 바위 계시대가 너무 좋은데 거기서 제가 이제 클라이밍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걸 지나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덕제샘이라고 있어요. 네. 덕제샘에서 물 한 모금 드시고 갈증을 해소하시고 그다음에 쭉 올라 조금만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양갈래로 갈아집니다. 네. 망월사라는 우측으로 가면 이제 망월사라는 그 천년 고찰이 있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절인데 명승 고찰이죠. 그 망월사가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희는 이제 또 이제 바로 좌측으로 올라가면 민초샘이 있어요. 민초샘이요? 네, 민초샘이 딱 민초샘 딱 거기서 한 10분 올라가면 이제 포대 능선이라고 옛날 포진지가 이제 능선에 있고 그래서 포대 능선이라고 하는데 그 능선을 해서 능선을 타고 쭉 다시 망월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덕제샘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 하산 코스가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런 코스인데요. 네. 아주 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원도봉산만의 매력은 뭐 어떤 겁니까? 예. 어쨌든 그 계곡이 그 원도봉산 이쪽 계곡이 너무나 아주 깊고 아주 아름답고 좋아요. 그다음 또 올라가면서 또 어떤 그 능선 쪽으로 이제 그 미추샘을 거쳐서 밑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약간 좀 가파르고 그죠? 일종 이제 약간 이제 가파라서 힘이 굉장히 가쁘고 그런데 능선을 딱 올랐으면 그다음부터 포대 능선으로 딱 올라서면 이제 저쪽 그 서울 쪽, 경기도 쪽, 서울 쪽, 불암산, 수락산 다 보이고 뒤쪽으로 이제 또 저쪽 고양시 저쪽 네. 송추 이쪽으로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보라보면 북한산까지 좌측으로는 우측으로는 이제 사패산까지 능선이 쫙 연결돼 있거든요. 그 능선을 타고 이게 걸어오는 그 산행하는 게 굉장히 너무나도 풍경도 좋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그 대함이랑 히말라야 갔다 와서 이제 인왕산을 그리고 올라가 봤는데 네. 인왕산도 만만치 않던데요. 아니 우리나라 산이 네. 우리나라 산은 4발로 올라가야 되는 산이고. 인왕산 그 가파르죠. 그 계단 올라가는데 이런 데는. 아니 근데 거기 다녀오셨으면 숨이 들가쁠 텐데 4,000m 정도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산이 만만치 않다는. 그럼요. 원도봉산도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 아닙니까? 아니 그 바위도 있고 그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숲길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근데 초보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능선도 있고 하는데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코스는 네. 초보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중급, 중상급 이렇게 갈 산이고 그냥 초보자 정도는 망월사. 제가 말씀드린 이제 덕제샘에서 망월사까지 올라가시고 거기서 좀 더 좀 올라가시면 포대 능선 그 능선까지 올라가는 또 거기서 망월사에서 포대 능선까지가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능선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까지 올라갔다 딱 내려오시면 아주 뭐 초보자들은 뭐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 산행할 때 좀 이런 건 주의하셔라. 좀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은. 와 겨울철 산행 진짜 안전 사고 많이 일어나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온도 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에 복장, 장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예, 제대로 된 보온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여벌의 어떤 갈아입을 땀을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갈아입을 옷이라든가 장갑, 모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따뜻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같은 것도 이제 그 여벌에 차가우니까 배터리 방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그러니까 여벌에 휴대폰 배터리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계절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아이젠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다음 달에 어몽길 대전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 수사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